지친 몸을 한 방에 달래준다는 봄나물의 대명사 달래.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전국 산과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매콤하고 알싸한 향 때문에 마늘 쪽파에 주로 비유되는데 들에서 자라는 마늘 야산, 작은 마늘같이 생겼다 하여 소산이라 불린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단골 반찬이자 귀한 약재로도 쓰였다는 달래. 건강밥상 오늘은 달래와 함께한다. 달래는 한의학에서 해체 또는 소산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기운을 소통시켜서 가슴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음식입니다. 또 기혈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작용도 있고요. 영양적으로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해서 떨어진 체력과 식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톡 쏘는 맛이 매력적인 달래. 식욕을 돋우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비타민 A부터 B1, B2C까지 명실상부 비타민의 제화. 오늘의 첫 번째 레시피, 봄철 건강 별미. 부족한 단백질과 비타민은 달래와 두부로 달래보자. 달래 두부 무침.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오징어의 쫄깃함과 달래의 향긋함이 바삭하게 녹아있다. 원기 충전 달래전. 봄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달래 하면 보통 양념장에나 아니면 된장찌개 부재료로 쓰는데요. 오늘 달래를 이용하여 맛있는 달래 두부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달래는 주로 줄기와 뿌리를 먹는 채소다. 잎은 진한 녹색을 띠면서 뿌리는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알 모양은 동그란 게 좋다. 달래 요리는 알뿌리에 붙어있는 껍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알이 클수록 매운맛이 강하지만 너무 크면 오히려 식감이 질겨진다고. 깨끗하게 손질한 달래는 3cm 간격으로 썰어주자. 달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운맛이 약해지고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보관법이 중요하다. 달래를 손질하실 때는요, 뿌리 부분에 껍질을 한번 벗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손질된 달래를 사오셔도 가능합니다. 혹시 달래를 쓰시고 남은 달래가 있으면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요, 된장찌개 끓일 때 넣어두시면 맛있습니다. 달래 두부 무침 색 조화를 위해 홍고추와 청고추를 준비하는데 고추씨를 깔끔하게 발라내고 곱게 다져주자. 두부 한 보는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게 한 후 면보나 키친타월을 이용해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한다. 또 적당량의 소금을 뿌려 간이 배이도록 재워주자.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두부를 부쳐내는데 육면을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지도록 골고루 익힌다. 딱 봐도 단단해 보이는 두부. 바로 이런 비밀이 숨어있다고. 오늘 달래 두부 무침에 들어가는 두부는 저는 오늘 한번 얼려서 사용하였습니다. 얼리면 식감도 좋고요, 굽기도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굽는 거 싫어하시면 어묵을 한번 데쳐서 사용하셔도 맛있습니다. 달래 두부 무침의 포인트, 오리엔탈 드레싱도 만들어보자. 식초와 간장, 물을 같은 양으로 넣고 설탕, 마늘, 참기름도 1:1:1로 섞어준다. 준비된 소스에 청양고추와 다진 달래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는데 상큼한 향이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다. 두부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살살 버무려주자. 오늘 달래 두부 무침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오리엔탈 드레싱에다가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고 맛있는 달래 무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싸하고 향긋한 달래에 고소한 두부, 여기에 새콤달콤한 드레싱까지 한몫하는 달래 두부 무침.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주고 떨어진 면역력까지 쑥 올려주는 달래 두부 무침. 축 처졌던 봄 기분을 달래준다. 달래 하면 상큼하게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죠. 오늘은 그 맛있는 달래를 이용하여 달래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매운맛과 상큼한 맛, 이 대비되는 맛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달래. 생달래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6배에 달하는 철분이 들어있다. 거기에 달래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체내에 쌓인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딱이다.
달래를 고를 땐 줄기와 잎 끝이 마르지 않고 생생한지 살펴봐야 한다. 봄내음 솔솔. 오징어 달래전에 들어갈 달래는 껍질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송송 썰어준다. 보통 달래를 사오셔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된장찌개나 무침 간단한 요리는 금방 해 드시고요. 혹시 장기간 드실 때는 피클을 하시면 되는데 설탕, 물, 식초를 동량으로 하시고 소금을 9분의 1 정도 넣어서 끓여서 부으시면 맛있는 피클이 됩니다. 양파도 잘게 썰어 손질하자. 색감을 살려줄 홍고추도 다져주고 달래전에 품격을 더해줄 오징어도 얇게 썰어 준비한다. 냉동실에 칵테일 새우나 조갯살이 있다면 추가해도 좋다. 이어서 잘게 썬 재료들을 큰 보울에 넣어 골고루 섞어준다. 여기에 부침가루를 넣어주는데 채소와 오징어에서 물기가 배어나오기 때문에 물은 따로 넣지 않고 달걀의 수분만을 이용해 되직하게 반죽한다. 달래와 그 나머지 부재료가 엉길 정도로 달걀 하나와 부침가루를 넣었습니다. 밀가루가 많은 게 아니지만 혹시 부침가루가 없으신 경우에는 밀가루와 소금을 넣으시면 되고요. 혹시 부침가루나 밀가루가 없으실 경우에는 튀김가루를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간이 적당히 된 반죽을 한 스푼씩 더 붙여낸다. 달래전은 달걀이 들어가서 불이 너무 세서도 오징어가 들어있으니 불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된다. 다진 오징어가 익을 정도의 중불에서 은근하게 붙여내는 스텝.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하며 노릇하게 익으면 앞뒤 뒤집어가며 구워준다. 오늘 달래전에는 달래와 오징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오징어 대신 다른 해물을 쓰셔도 되고요. 돼지고기를 다져서 넣어도 그것도 맛있어요. 그런데 전을 부치실 때는 강불에 하시면 타니까요. 중불에 은근하게 해서 오징어나 아니면 고기 정도 익을 정도로 하셔야지 너무 오래 구우시면 달래 아삭한 맛이 없어집니다. 운치 있어 더 좋은 나탄 채반에 갓 구운 달래전을 올려준다. 이게 바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것. 나무살 사이 봄바람이 느껴진다. 입맛 닦이는 달래 요리. 추억도 달래고 봄도 녹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건강 밥상이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행복하다. 달래가 잘 맞는 사람은 봄만 되면 입맛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는 주부분들이에요. 달래는 스트레스로 막힌 기운을 뚫어주면서 식욕을 돋워주기 때문에 봄만 되면 춘곤증으로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또 칼슘이 풍부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슴슴한 간장에 달래 송송 썰어 들기름 휙 들은 달래장부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 뚝배기에 살짝 올리는 달래까지 어느 요리에 어떻게 들어가도 달래는 그 맛과 향이 살아있는 영양덩어리다. 나들이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주는 식탁 위의 봄. 사뿐히 내려앉은 초록의 맛으로 색다른 별미를 즐겨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최근에 사춘기도 아닌데 볼에 울긋불긋하게 뾰루지가 난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경우에 휴대폰 사용 습관을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휴대폰 액정에는 우리 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 황색 포도상 구균이나 곰팡이균 같은 세균이 피부와 맞닿으면 모낭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장시간 통화를 하게 되면 휴대폰이 뜨끈뜨끈해지면서 세균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니까요. 휴대전화를 길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어폰을 가급적이면 사용하고 또 액정을 자주 닦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가 쌍으로 존재하는 콩팥. 신장이라고도 불리는 콩팥은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체내 수분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관리해 몸 안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는데 콩팥은 문제가 생겨도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콩팥 기능 저하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 콩팥병으로 분류한다.
만성 콩팥병은 신장 기능의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혈액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가 감소되었을 때 또는 소변 검사에서 혈뇨, 단백뇨 소견이 있을 때 또는 영상 검사에서 신장의 크기나 구조에 이상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는 25만 명 정도. 최근 5년 동안 매년 2만 명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10만 명은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단순 국부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성 콩팥병. 오늘 TV 주치에서는 암보다 무서운 만성 콩팥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달고 짠 음식들, 단짠단짠이라고 하죠. 또 고단백의 음식들. 입에는 즐거울 수 있지만 몸에는 해로운데요. 특히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신장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중에서도 만성 콩팥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르죠. 오늘 이 시간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을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만성 콩팥병인데요. 콩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기관이긴 한데 정확하게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콩팥. 신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콩팥은 횡격막 아래쪽, 복부 뒤쪽, 12번째 흉추와 3번째 요추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상 콩팥의 크기는 9에서 13cm 정도 되고 평균 11.5cm 정도입니다. 콩팥은 혈중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량의 20에서 25% 정도가 콩팥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색깔은 팥색이고 모양은 콩이라서 콩팥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콩팥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다른 장기들하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혈액 속의 노폐물 제거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외에도 수분을 조절하고 뼈 대사에 관여해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도록 해주고 적혈구 생성을 조절해서 빈혈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또한 혈압 조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혈액과 또 노폐물 제거에 빼놓을 수가 없는 기관인데 자 그런데 콩팥에 있어서 사구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렇게 중요한지요? 사구체라고 하는 것은 콩팥의 기본적인 조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콩팥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맡아서 하고 있는 조직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꽈레를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구체 조직이 100만 개에서 150만 개 정도 모이면 콩팥이라는 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구체는 처음 소변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위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수기의 필터나 채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이 채반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사구체 조직 소견인데요. 사구체 조직이 딱딱하게 변하는 사구체 경화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 못하고 혈뇨나 단백뇨와 같은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수기 필터가 고장나게 되면 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몸에서 질환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면 만성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만성 콩팥병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콩팥의 기능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우선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이제 신장 기능을 대표하는 지표인데 이거와 상관없이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 같은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또는 앞쪽에 보여드렸던 조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손상의 증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구체 여과율이 체편 면적당 1분에 60ml 이하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질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네. 우리나라 통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환자 만성 콩팥병의 48.4%가 당뇨가 원인으로 만성 콩팥병을 앓거나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고혈압이나 사구체 신염, 다낭신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장 질환에서도 위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잖아요. 이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만성 콩팥병을 새롭게 진단받았던 환자는 17만 명 정도였고 2019년에는 25만 명 정도가 새롭게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전체 누적 환자 수를 추정했을 때는 성인 9명당 1명 정도가 현재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 환자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더 많습니다. 원래 질환들이 고령 환자가 더 많이 걸린다는 통계들이 많아서 나이는 그럴 법한데 왜 남성이 더 많을까요? 남성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의 유병률 자체도 여성보다는 남성 환자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만성 콩팥병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환자에서 1.4배 더 높게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있고요. 이 밖에도 나이가 5세 늘어날수록 수축기 혈압이나 이완기 혈압이 증가할수록, 또는 현재 고혈압을 진단받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1.7배 위험이 증가하고, 또는 여러 가지 통증에 의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또는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다면 만성 콩팥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만성 콩팥병이 거의 초기 증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피로감을 잘 느끼게 되고 평소보다 무기력해지고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눈 주위나 얼굴, 발목이 잘 붓는다든지, 원래 혈압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혈압이 상승한다거나, 또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잘 조절됐었는데 기존의 혈압약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또한 이 만성 콩팥병이 말기 신부전으로 더 진행하게 되면은 호흡 시에 본인이 직접 불쾌한 냄새를 느끼게 되고 전신 가려움증, 밤에 주무실 때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또는 불면증이나 낮 시간에 졸린 증상, 그리고 쉽게 전신에 멍이 드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거의 무증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도 나중에 점점 증상들이 발현되는 거니까 좀 진행 단계별로 증상들도 다르겠죠? 콩팥 기능은 기능의 정도에 따라서 크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1단계는 콩팥 기능은 정상이지만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기능이 조금 더 감소하게 되면은 실제로 환자가 이제 증상을 조금씩 나타나게 되고요. 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 도달하면은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원인이 뭔지 위험 요인들을 철저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단계가 3단계에 해당하고, 이때부터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의 악화 지연을 위한 치료가 시작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진행하면 4단계에 도달하고, 4단계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콩팥 기능 정도만 유지되는 단계이고, 이때부터 투석이나
이식 등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콩팥이 기능을 못하게 돼서 투석 또는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5단계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성 콩팥병의 증상까지 알아봤고요.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또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콩팥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콩팥의 기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크레아티닌은 근육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크레아틴이라는 물질로부터 생성되는 것이고 일종의 혈중의 노폐물과 같은 것입니다. 네. 크레아티닌은 대부분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한다면 이는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정상 수치는 남자에서는 0.7에서 1.2, 여자는 0.6에서 1.1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크레아티닌 청소율 검사를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타나면 신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하겠고요. 콩팥의 구조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장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 신장 조직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콩팥의 경우에는 정상과는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어떤 초음파상이나 영상상으로 다른 점이 있나요? 신장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사진은 정상에서 보이는 사진입니다. 정상 콩팥은 이렇게 경계가 매끈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보이고 콩팥 피질이라고 부르는 바깥쪽 부분이 어둡게 보이고 네. 콩팥 수질이라고 하는 안쪽 부분이 밝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보시면 경계가 약간 불분명해지고요. 그 정상에서 보였던 어두운 바깥 부분이 밝게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콩팥의 단면 모습입니다. 정상 콩팥은 앞쪽에 초음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표면이 매끄럽고 경계가 분명한 반면에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게 되면 경계가 울퉁불퉁해지고 콩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만성 콩팥병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몸 하부 양쪽에 자리 잡고 있는 콩팥. 정상적인 콩팥은 혈액에 노폐물 등을 걸러줘 불필요한 물질을 소변을 통해 배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콩팥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 번 망가지면 완전한 기능 회복이 어렵다.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의 상태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혈뇨와 단백뇨, 거품뇨 역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다. 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혈뇨랑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전에 건강검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건강검진 하셨을 때는 혈뇨, 단백뇨 소견 없으셨어요? 이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 복용하고 계신가요? 네, 작년부터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은 배뇨의 기능을 떨어지게 만들어 혈뇨나 단백뇨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 또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으로 그 빈도가 70% 가까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이 환자는 검진에서 혈뇨, 단백뇨 소견이 있어서 오신 분이고 신장 질환의 초기 소견이 혈뇨, 단백뇨로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진에서 이런 소견이 있으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혈뇨, 단백뇨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단백뇨, 혈뇨를 줄이는 약물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고혈압과 당뇨, 비만과 흡연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콩팥 질환의 경우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된 후에야 외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주기적인 콩팥 검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꼽힌다. 콩팥 기능 검사에는 간단하게 소변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 초음파, CT 검사가 시행된다. 심하면 신장 조직 검사도 이루어진다.
지난번 진료 받으시고 3개월 동안 특별히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예,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집에서 혈압 재고 계시죠? 네,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나오세요, 혈압? 네, 높은 혈압이 140 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저염, 저단백 잘 하고 계시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맛도 없고 해서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심해지고 혈관과 뼈 건강까지 급속히 악화된다. 특히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콩팥 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같은 혈관 질환과 함께 짠 음식, 서구화된 식단이 꼽히고 있다. 이 환자는 고혈압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였고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의 감소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고 따라서 신장 기능의 악화도 더 이상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몸속 10cm 남짓한 작은 콩팥.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생명의 필터와도 같은데 만성 콩팥병이 말기로 진행될수록 요독이 쌓이는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콩팥 손상이 절반 가까이 진행돼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혈뇨나 단백뇨가 관찰되었거나 급격한 체중 변화, 허리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콩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만성 콩팥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투석이나 이식 등의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은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기가 쉽고 따라서 삶의 질 향상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체내 항상성 유지, 혈압 유지. 콩팥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번 망가지면 기능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고혈압, 고혈당, 고령의 환자라면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리 없는 위협, 만성 콩팥병. 적은 염분 섭취와 체중 조절,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콩팥을 관리해보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죠.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만성 콩팥병이 진행해서 더 이상 콩팥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콩팥 기능을 대신할 치료법이 필요하고 이러한 치료법들을 신대체요법이라고 합니다. 네. 신대체요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혈액투석, 복막투석, 그리고 신장이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나 있으니까 이게 뭐 선택사항인지 아니면 환자 상태에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신대체요법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다르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의 신대체요법을 어떤 걸 결정할지는 환자랑 주치의가 긴밀하게 서로 상호 의견을 교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환자의 내과적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하겠고요. 그 밖에 개인 환경,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기 신부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환자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겠고 환자의 혈관 상태나 혹시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신대체요법이 달라질 수 있고요. 환자가 젊은 환자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확인을 해야 하겠으며 가족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고 또한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신대체요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게 혈액투석인데요. 혈액투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혈액투석이라는 것은 기계를 통해서 혈중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와 투석 기계를 혈관을 통해서 연결하게 되고 네. 이 투석기에는 이렇게 반투가막이라는 그 물질이 있어서 이 반투가막을 통해서 혈액에서 투석액 쪽으로 노폐물과 수분이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혈액투석의 장점을 보면 혈액투석은 투석 병원을 정하고 보통 일주일에 3번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데 따라서 일주일에 3번 의사나 간호사를 직접 만나게 되고 또 의료진이 직접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전해질 불균형이나 대사장애 교정이 빠르고 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에 별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방문해야 하셔야 돼서 생활 스케줄에 제약이 있고 투석기와의 연결을 위한 혈관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 통로를 통해서 매 투석마다 2개의 주사 바늘을 삽입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투석 중에 심혈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석을 하지 않는 날에는 수분과 노폐물이 제거되지 못하고 혈중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식단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가려움증 등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막투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막투석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복막투석은 앞에서의 혈액투석은 기계를 이용한 것인데 복막투석은 복강 내 투석액을 넣고 복막을 통해서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혈액투석에서의 반투가막의 역할을 복막이 대신하는 것이고 이 복막을 통해서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과 수분이 투석액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복막투석은 집에서 환자분이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왔을 때만 수분이나 노폐물이 배출되는데요.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 투석액을 복강 안에 삽입해 두고 매일 일정하게 수분 및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심혈관계 안정성 유지에 유리하고 특히 이제 혈관이 좋지 않은 환자라든지 소아 환자에서는 복막투석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그 복강 안에 투석액을 넣기 위해서는 도관을 삽입해야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도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투석액에는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포도당이 체내로 흡수되면서 체중 증가나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관이 체내와 체외에 연결되어 있어서 복막염의 위험도 있고 또한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이 투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에 투석을 위한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복강 수술을 하셨던 병력이 있다면 복막투석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자, 만성 콩팥병 최후의 보루가 바로 신장 이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장 이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신장 이식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이식을 위해서는 콩팥을 기증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가족이나 혈연 관계에서 기증을 받는 이식을 생체 신장 이식이라고 부르고 내사자분들 중에서 좋은 뜻으로 기증해 주시는 신장을 기증받아서 진행하는 이식을 내사자 신장 이식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생체 신장 이식 보시면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조직 적합성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국가기관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위한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국가기관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라는 곳이고 코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하게 되면 일정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뇌사자 신장이식 같은 경우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뇌사자 신장 이식 지정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와의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코너스에 이식 대기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투석 치료를 유지하시는 거고요. 뇌사자가 발생하고 신장 이식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등록한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응급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식 대기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현재는 대기 기간이 평균 6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신장 이식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분이 느끼는 점에 있어서는 투석에서 자유롭고 그래서 일반인들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로 생활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장점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과 같은 투석 치료보다는 신장 이식을 했을 경우에 생존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투석으로 다 제거되지 않는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사, 항상성 유지에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조혈 호르몬이나 비타민 D 생성 같은 호르몬 조절에도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것인데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해야 하고 이 약물 복용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요. 면역 억제제 때문에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여러 약제 개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거부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거부 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외래 추적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습관을 들여야 좋을까요? 대한신장학회에서 권고하는 콩팥을 지키는 8가지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네. 우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적정 혈압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사구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혈관이 꽈리를 틀고 뭉쳐져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콩팥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겠고 흡연 중이신 분이라면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네. 대부분의 약물은 콩팥을 통해 배출되므로 콩팥 기능에 맞게 꼭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콩팥 기능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려면 짜게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음식이 염분이 들어있는 게 많잖아요. 뭐 국이나 찌개도 그렇고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를 보시면 건강한 식단에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2017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4,878mg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 2,000mg에 비교하면 2.4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소금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네. 우리 이제 집에서 요리하실 때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가득 채우면 이게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2,000mg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요리하실 때 이 2,000mg을 나눠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걸 먹어야 단백질을 잘 섭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단백질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질 좋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단백질을 섭취하면 요소, 크레아틴, 질소분해 산물 같은 것이 생성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노폐물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요독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아직 투석을 하고 있지 않는 만성 콩팥병 환자일 경우에는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 현재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라면 체중 1kg당 1.2g. 그리고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라면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제 투석을 하고 있지 않는 성인 체중이 70kg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섭취하는 권장량은 56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막연하실 텐데 집에서 식단 관리하실 때에는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상관이 없고요. 고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본인 손바닥 크기만한 그 양의 고기를 하루에 2끼
정도 섭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선류로 볼 때는 생선 한 토막에서 한 토막 반을 한 끼에 드시고 그렇게 하루에 2끼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만성 콩팥병 이것만은 기억하자. 어떤 걸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말기 신부전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면 꾸준한 약물 복용을 통해서 적절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염, 저단백 섭취를 하시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권장 섭취량을 잘 기억하셨다가 저나트륨, 저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식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만성 콩팥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성 콩팥병에는 과일과 채소가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요? 네, 이제 보통은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하면은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도록 권장하는데, 그렇죠.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일 경우에는 이제 과일과 채소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걸 피하셔야 됩니다. 과일, 채소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정량을 빼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게 되죠. 이제 이게 축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고 무엇보다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줘서 맥박이 느려진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는 과일과 채소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맥주와 커피가 콩팥 질환, 만성 이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맥주 같은 경우는 과도한 음주를 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음주를 하지 않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 비해서 6배 이상 증가합니다. 따라서 맥주에 있어서는 맥주를 계속 섭취를 하시게 되면 만성 콩팥병도 유발하고 또한 사망률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커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미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잔씩 커피를 마신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24% 정도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하루 한 잔 이상, 그러니까 2잔 이상 섭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 프림이나 설탕이 들어있는 믹스 커피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콩팥 관리를 위해서는 케겔 운동이 중요하다. OX 중 어느 걸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네. 골반 저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케겔 운동인데 사실 케겔 운동은 이제 그 콩팥을 위한 운동이라기보다는 방광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신장 기능과 방광 기능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케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배뇨 기능을 갖는다면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잦은 CT 촬영, MRI 촬영이 이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 네, CT랑 MRI 촬영 자체가 콩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CT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조영제라는 물질이 콩팥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영제 사용에 의한 신장 독성은 대부분 급성 신부전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그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콩팥 기능이 다시 대부분 90% 이상에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CT나 MRI 자체가 만성 콩팥병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설사를 너무 자주 한다면 만성 콩팥병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예, 만성 콩팥병 증상 중에 하나가 위장 장애인데 보통은 설사보다는 변비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대부분 변비 증상을 호소하고 관련된 약제를 복용하고 계시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인데 당뇨가 있으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또한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대부분 설사보다는 변비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성 콩팥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치료하고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꾸준히 관리한다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만성 콩팥병은 여러 원인 질환과 위험 요인에 의해서 장시간 동안 서서히 콩팥의 기능이 감소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를 하신다면 이 만성 콩팥병이 진행해서 말기 신부전에 도달해서 투석이나 이식을 하게 되는 상황은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고 부유물이 있다면 만성 콩팥병의 증상인가요? 이 만성 콩팥병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나중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소변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혹시 이게 신호가 아닌가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소변을 봤더니 거품이 생긴다 또는 뭔가 부유물이 소변에 떠다니는 것 같다 하시면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단백뇨가 있으면 소변에 거품이 나거나 또는 소변을 봤을 때 부유물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거품뇨나 부유물이 무조건 다 콩팥 기능의 이상을 또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품뇨 또는 부유물 을 확인하시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형이 달라도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나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혈액형이 다른 경우에는 그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혈액형이 같은 경우에 신장 이식을 진행하였었는데 그 약제 개발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한 10년 전부터는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이식 이전에 전처치 치료를 통해서 이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서로 혈액형이 다른 신장 이식을 하더라도 혈액형 적합 신장 이식과 비교했을 때 이식 시내의 예후나 건강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끝으로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성 콩팥병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만성 콩팥병은 소리 없는 침입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만성 콩팥병은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콩팥이라는 장기가 여러 다른 장기와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을 조기에 진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이렇게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무엇보다 생활 속의 습관 그리고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평소에도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영양제를 너무 많이 챙겨 먹는 것도 콩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